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선언한 지 2달, 참 짧지만 긴 시간이었습니다.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농성 현장, 그리고 MBC 노조 파업 현장 등 곳곳에서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시대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새로운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억울하고 힘들고 불안한 이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번엔 제발 바꿔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40대 직장인은 제게 이번이 아니라면 언제 국민이 한번 이겨보겠냐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불안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치, 억울한 분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정치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생각과 진심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이상인 기자가 시작을 해주시죠. 예. 지금 국민들은 안철수, 문재인 두 분 중 누구로 단일화될지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권 단일 후보로서 문 후보에 비해 안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 후보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문 후보와 저는 새로운 정치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두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서로 다른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현업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평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빚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들이 의학, IT 기술, 경영, 그리고 교육 쪽인데요. 이 네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 분야의 그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빚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하고 상고초려하는 그런 각오로 이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진 나름대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는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의 방식으로 안 후보 측이 제안한 공론조사 방침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론조사의 배심원 모집에 대해 안 후보 측이 국민이 동의 못할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인데요. 일단 두 후보가 지난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협상팀에게 일임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 과정에 있어서 협상 과정 중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꼭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 협상 과정이, 저는 단일화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일화 과정이 양쪽 지지층들의 동의와 축복 속에서 한 사람의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좀 더 매끄럽게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단일화 협상 중단 이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안 후보에게 불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단일화 이전 민주당 입당과 같은 극적 반전 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론조사 보고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단일화 협상 중단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협상이 중단되면 우선 여론조사상으로 제가 손해볼 거라는 거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그 과정이 계속 가다가는 양쪽 지지자들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위기감, 절박감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그런 그 여러 가지 국민들이 든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이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단일화 이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희정 기자 질문해 주시죠. 예, 안 후보가 만약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가장 급선무는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어떻게 연대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연대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우선 그 단일화 과정 자체는 양쪽의 지지층의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화를 단순히 그 결과만 너무 중시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옛날 그 구정치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결과 단일 후보가 선출이 돼도 그 사람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이 두 지지층들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설령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복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이제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데도 아주 그 순탄하게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이제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제가 단일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된다면 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의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서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민주당은 당연히 제 국정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에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경우 기자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을 때 앞으로는 정치인 안철수로 설겠다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네. 다른 인터뷰를 보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대통령과 총리 분담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또 선을 분명히 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퇴장만 있는 건지요? 본인이 나섰다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를 하더라도 그 후에 야당 정치인 안철수로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어느 이제 인터뷰에서 그 강 건너고 다리 불살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뭐 해석들이 교차되는 그런 광경들을 봤는데요. 그 뜻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해왔던 여러 가지 그 교수직이라든지 또 안연구소, 지금은 안랩이죠. 거기 이사회 의장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활동직을 모두 사표내고 저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고 앞으로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계속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 즉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를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바뀌어야만이 민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절박함,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저는 그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단일화 문제 질문이 몰리고 있는데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지원선 기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권력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해 민주정치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감한 시기에 토론을 하게 돼서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요. 단일화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 단일화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같은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 혼자서는 힘이 약할 경우에는 저는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국민들에게 강하면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힘을 합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이것이 단순한 야합인지 아니면 정말 새 정치와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인지 그것은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 문제는 여기서 점수 줬고요. 김상호 기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개헌은 집권 초기에 못하면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4년 주임제를 도입한다면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약 1년 8개월 정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 개헌 이전에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그것으로 민생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개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요구가 많다면 그때 개헌을 고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의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문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외교 안보 문제를 짚어보죠. 이상인 기자. 예. 북한은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먼저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대북 정책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요? 예, 여러 가지 질문 주셔서 1분 30초 내에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체제가 영속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면 사과를 하면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로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불안정합니다. 굉장히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그 협상 테이블에서 사과 문제, 재발 방지 문제, 인적인 그런 경제 교류 문제, 인도적인 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다. 거기서 풀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선 후보들도 입장이 저는 유사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북핵 문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 전제는 북핵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을 우선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다자 간 대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자회담이라는 틀, 그것들을 잘 가동해서 이제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시차를 한번 넓혀보죠. 지원선 기자. 네, 질문을 그 남북 문제에서 좀 회의로 돌려보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를 마감하고 시진핑 시대를 새로 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 실험이 본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국제 속에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중국의 팽창주의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아시아 정세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관이 있는지요? 지금 아주 중요한 앞으로 5년이 이 국제 정세, 특히 이제 그 한반도 주위의 국제 정세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이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들도 있고 많은 상황들도 있을 테지만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한미동맹이라고 봅니다. 한미동맹이 든든한 그런 기반을 갖추고 지속되어야 하고 이제 그 기반 하에서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고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또 거기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육자회담의 그 당사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미국의 그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팽창주의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잘 그 중재할 수 있는 역할, 우리나라가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 시간을 잘 지키셔가지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달리. 그래서 혹시 정치 위계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실 때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추가 질문 시간을 따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희 기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집권 1년 차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은 시기를 정해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선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 협력 교류를 하면서 그 과정 중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풀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더 이제 그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즉 남북 정상회담은 이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국제 정세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다. 점진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고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은 내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임 이후에요? 미국을 방문을 먼저 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떻게 바라보실지.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디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부분에 보면 남북 관계가 중요하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자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언제 풀릴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미리 어느 정도 진행은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은 이제 대북 관계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이제 풀리고 진전되느냐에 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 후보 발언을 보면 국민이라는 말이 국민이 지지, 국민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안 후보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매번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 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국민을 훨씬 더 절박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먼저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겠다는 이제 본의를 한 사람이 가지고 지지를 얻으면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치를 한다고 밝히기도 전에 그리고 또 제 생각에 대해서 밝히기도 전에 국민들이 먼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치를 결심을 해왔던 그런 순서를 밟았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모든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정말 각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아마 제가 가진 생각이 이렇게 이야기로 반영이 많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 여론조사로 하는 그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외교 분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매일경제 윤경호 기자 질문해 주시죠. 예. 안 후보께서는 북방 경제로 성장률을 1%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1만 개 중소기업을 북방 시장에 진출을 시켜서 9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12조 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로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게 겨우 0.5%포인트 정도다 이런 계산도 있습니다. 임기 5년 동안 1%를 달성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매년 1%를 올릴 자신이 있다는 건지 숫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경영을 했던 사람이라서 숫자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방 경제 1%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철도나 가스관이나 또는 시베리아 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경제 활동들을 영위할 수 있을 때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그 내부적인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는 잠재 성장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성공단 예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텐데요. 지금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활발하게 중소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활동이 개성공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즉 인천 그리고 경기 지방에 많은 그 중소기업이나 회사들이 거기에 원자재들을 공급을 하고 심지어 그 화장실 휴지까지도 만들어서 경제활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아직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크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북방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잠재 성장률 1%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이었고 다만 저희가 시한을 못 박지는 않은 이유가 대북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우리의 비전, 그래서 이 길을 가면 우리나라는 우리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축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희망, 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은 복지 문제죠. 이희정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출마 이전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서 출간하셨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그 복지 정책의 기본 틀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내세우면서 재정 여건에 맞는 단계적 시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 등을 보면 보편적 복지 쪽으로 기운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표를 의식한 입장 변화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우선 선별적 복지부터 말씀드리면 선별적 복지는 일부 계층에만 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면에 이제 보편적인 복지는 조세 저항이 줍니다.
세금 내는 사람 다르고 그리고 또 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는 증세에 대해서 그 많은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보편적인 복지를 하게 되면 그런 저항들이 줄고 사회가 통합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아이들에 향하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이 없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편적인 복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먼저 정말 필요한 곳에 선별적인 복지를 시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무상보육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가 곧 줍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잠재 성장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단순히 보육을 복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된다. 강조하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세도 논란이 좀 있죠? 네, 김상호 기자죠. 지금 후보께서 바로 언급하신 것은 바로 복지에 대해서 결국은 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정권 시대에는 과연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전 국민이 더 내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증세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 이전과 이후에 이 증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출마 전 출마 후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적게 냅니다. 그리고 또 복지도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증세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내년부터 증세를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세 정의가 구현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 재정을 쓰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즉 먼저 조세 정의가 구현이 돼야 되고 즉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나보다 세금 적게 낸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행동에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또 재정도 굉장히 투명하게 국민들이 보고 누구나 다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또한 재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만약에 SOC 투자가 과다하다거나 또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복지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저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순서를 밟아서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보 답변이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시간 진행이 빠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관련해서도 제 질문할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윤경호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경제민주화는 사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입니다. 후보 누구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강화하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께서도 물론 재벌 개혁에서부터 공정거래까지 많은 정책을 병렬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 어느 쪽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명쾌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계열사를 강제 분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재계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또는 보류할 의향도 있으신데요. 예, 제가 답변을 길게 해야지 질문을 적게 받는 거겠군요.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경제민주화가 자칫하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왜 경제민주화를 하고 재벌개혁을 하는지 원래 목적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 일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재벌 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경제 민주화 공약을 이제 만들 때 그런 점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만든 공약이 2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후보분들 캠프에서는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먼저 1단계로 지금 현재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그 결과로 대기업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또한 골목 상권 침해하지 않고 그런 바람직한 쪽으로 열심히 해주신다면 구태여 그 다음 단계의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것으로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2단계 조처를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지난번 전경련 방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전경련에서도 스스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경제 민주화나 복지가 강조되다 보면 아무래도 성장이 마치 대칭적인 구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안 후보는 10년 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책 안철수의 생각이나 또는 안철수의 약속 같은 공약집에 혁신경제 이런 걸로 성장을 충분히 담보해내겠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간다 또는 2030년 이후에는 매년 1%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런 OECD 전망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장밋빛 미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암울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지금 굉장히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대내외적으로 우리 외적인 요인은 지금 세계 경제가 내년부터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고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국내에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수가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게 되면 우리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암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가 모두 다 기회가 됐습니다. 훨씬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었는가? 정부 주도, 대기업 위주, 제조업 기반입니다. 이런 기반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1등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바뀌지 않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들다. 그대로 가다가는 10년 후 미래는 암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예전의 그러한 대기업 위주, 제조업 기반,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민간 자율, 중소벤처기업 기반,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 신성장 동력 분야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많은 재정들을 투입을 해서 기업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기업은 자생적으로 그 대기업 연구소 자체적으로 신성장 분야를 선정을 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몫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는 이미 대기업들이 다 선정해서 잘하고 계실 테니까 오히려 그 어느 분야이건 그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또는 그 새로운 그 창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게 이제 민간 자율이겠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그 위주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지식정보산업 쪽을 육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제조업에 훨씬 더 차별화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야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컨텐츠 산업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문화 부분을 포함해서 그 헬스케어 산업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또 소프트웨어 산업도, 인터넷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육성이 되면 이제 우리는 차기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지금 침체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어서 여성 문화, 미디어 분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문화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보면 그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화기본법 제정을 비롯해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저기서 이게 좋다는 말들은 좀 다 갖다가 나열해 놓은 듯하고 구체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문화 대통령 안철수로서 나중에 된다면 확실히 이 문화 분야에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꼽아주십시오. 네.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들, 많은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안방 토론이라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을 거쳐서 이제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문화에서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인도 생활인입니다. 생활이 영유돼야 됩니다. 예전에 최고은 작가 아사 사건, 그 작가분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기본권 그리고 4대 보험을 비롯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해결이 돼야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어서 여성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안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요,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질문은 구체적인 좀 수치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집에 보면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성 고위 공직자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여성부 폐지가 맨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성 정책에 대해서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여성 고용률을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M자형입니다. M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30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이 보육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다가 직업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시고 비정규직으로 빠지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 그래프인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30대 여성 고용률을 정상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잠재 성장률이 0.2에서 0.3%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아까 여성 공직자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위원회에서 여성 부분을 20%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20%가 안 되는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결재를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장차관들을 여성을 30% 목표로 세우고 있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10년 전에 20%를 고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유능한 여성 인력들이 이제는 경험을 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그 사회 각계각층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30% 목표를 해도 그건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부 폐지는 지금 여성들조차도 여성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원래 기대했던 역할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했던 일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 실망감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의견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여성부를 제대로 그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성별 격차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확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올해는 또 그 언론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 한 해였는데요. 김상우 기자. 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낙하산 사장 운동에 반대하고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고 공정방송 수호운동을 전개하다가 MBC 8명, 그리고 YTN 6명 등 수명 가까운 언론인이 해고되고 또 수백 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대량 해고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KBS와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 언론 4사가 사상 처음으로 4사 수개월간의 연대 파업을 벌인 것도 이와 절대 무관치 않습니다. 대량 해고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또 공영 언론의 독립성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언론의 공공성 담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 두 가지는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세계 15위권인데 이 언론의 자유나 또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끄러운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론이 공공성 정말 그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실 보도를 할 수 있는 편집권을 이 독립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정부에서 언론의 보도를 보고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언론의 그 이사나 사장을 선임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정권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그 다른 실제로 여러 가지 관행들에 있어서도 아까 해직 쪽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도 우선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C 사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를 포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정수장학회도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도 이제 정부에서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부터 선임 방법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출마 선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비전 선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또는 청와대가 그 임용할 수 있는 그 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벗어나서 실제로 그 법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언론사에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어 온 것들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바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이 그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인사권 외에 초법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정상화하고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구조 때문이고 그 이사는 그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선임을 하고
또 사장을 뽑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사장 추천위원회 같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밝힌 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희정 기자. 결국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공영방송 이사진의 공정한 구성과 독립적인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장 선출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공영방송 KBS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MBC 그리고 더 나아가서 YTN과 연합뉴스 같은 공영 언론에도 이 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너무 짧습니다. 정부에서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언론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원칙들 언론은 공공재이고 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신임 사장이 선임이 됐는데요. 지금 노조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 문제로 사실 1년 넘게 투쟁이 이어지면서 방송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이 두 방송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MBC의 경우에는 국회가 이번 이제 19대 국회가 개원할 때 여야 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한 사항이 제대로 안 지켜지다 보니까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년 이상 지금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는 여야가 합의한 그 정신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KBS 부분도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즉 KBS 구성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이 믿는 대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언론인 분들이 전문직이고 전문인의 그런 소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저는 보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럼 다음으로 사회 지역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입제도 관련해서 지원선 기자 질문해 주시죠. 안 후보는 대입제도를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네 가지를 간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대입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수험생들이 대입 준비와 지원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근데 문제는 논술입니다. 논술을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장에서 아까 문화 부분 답변하실 적에 정책 개발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논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기자를 한 10년 했는데 이걸 보면은 논술은 현장에서 그 채점 공정성 시비 또 사교육비 증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대도 수시에서 폐지를 했고 정시에서도 경영대도 이제 폐지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한 상위권대 20여 개 대학들이 논술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신 불신,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논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안으로서.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논술을 제외하고 수능의 그 변별력을 높여서,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력을 확보하면 해소되지 않나. 그럼 지금 네 가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더 간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대입이 특히 이제 수시, 정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면서 지나치게 종류가 많습니다. 약 3,000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도저히 그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여유도 없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잘 모르셔서 결국은 사교육의 힘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해진 이런 대입 제도가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들은 일주일 휴가를 내서 직장을 다니는데 일주일 휴가를 내서 이 아이들 대입 때문에 같이 서류 작성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같은 입시제인데 대학마다 이름만 다른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혼동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 대학의 자율권 보장입니다. 대학이 이제 입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된다는 건 이제 분명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부에서 너무 가이드라인 없이 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대입이라면 같은 이름을 쓰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입시 종류를 줄일 수 있고 혼동도 막을 수 있고 사교육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술에 대해서는 그 대학에 우선은 저는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학 자율성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공론화가 된다면 교육에서는 중요한 게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리 예고를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공론들을 모아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면 지금 이번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통해서 모두들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럼 검찰 관련해서 이상임 기자 증거해 주십시오. 예, 역대 정권마다 검찰 개혁을 얘기했지만 당사자인 검찰 등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유야무야되곤 했습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폐지 등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이 반대가 충분히 예상되는데요. 기득권 세력이 이러한 저항을 어떻게 넘어설 것입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검찰의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세 후보 모두 검찰개혁에 대해서 모두 다 공약으로 반영을 했던 이유도 그런 것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찰도 이제는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제대로 개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누리당도 그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런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김상호 기자. 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상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이를 정부의 조달 정책 등과 연계해서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것이 그다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가 우선 정말로 심각하다는 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정부 통계로는 거의 600만 정도, 그리고 노동계에서의 이야기는 850만 정도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그 생활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즉, 동일한 노동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의 그런 노동이라면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걸 이제 법제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칙 하에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저는 공기관 그리고 공기업부터 그 일들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이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이 그 직업 자체가 그 부분이 2년 이상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직종이라면 그 직종 자체를 정규화해야 되는 것을 그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 반드시 명기를 해야만 되고, 나머지 다른 이제 민간기업은 직접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말씀드렸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시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저는 그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기업 측면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가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그만 계기라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달 정책은 하나의 그 인센티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이 문제는 차기 정부 5년 내로는 반드시 풀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좀 더 있는데요. 시간상 뭐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후보께서 오늘 놓다 하신 말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인으로 60여일을 살았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지만 또 비교할 수 없이 굵직한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방패도 갑옷도 없이 화살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다 국민들 덕분입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토록 경고했던 박근혜 대세론이 꺾였습니다. 반값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건강한 단일화가 시작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해결됩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적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끝으로 조동원 시인 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되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